서울에서 가장 명망 높은 VVIP 병원은 전례 없는 혼돈에 휩싸였다. 수만 명의 운명을 손에 쥔 천지그룹의 젊은 회장 이강민이 꼬박 1회 동안 40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라 불리는 교수들조차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저었고 그의 생명은 이제 시간 단위로만 셀 수 있을 뿐이었다. 모든 의료기기 하나하나가 작은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호화로운 병실 안에는 절망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존재감마저 희미했던 작은 체구의 인턴 의사 최가은이 주저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담당 교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곳에 있던 재벌 가족부터 최고의 의료진까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다. 교수님, 원인을 찾으려면 지금 당장 회장님 바지를 내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VVIP 병동의 7007호실은 외부의 모든 소음과 불결함으로부터 격리된 성체와도 같았다. 두꺼운 방음벽은 복도를 오가는 부산한 발소리마저 삼켜버렸고 창문 너머로는 잘 가꿔진 병원 정원의 사계절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견고한 성체 안은 패배의 냄새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의료계의 황금손이라 불리던 내과과장 김진혁 교수는 시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마치 두피 아래 엉켜버린 해답이라도 억지로 끄집어내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의 미간에 깊게 파인 주름은 지난 7일 밤낮의 패배가 새겨놓은 오욕의 지도와 같았다. 그의 등 뒤로 늘어선 후배 의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새하얗고 빳빳하게 다려진 가운은 마치 상주가 입는 소복처럼 처연해 보였다. 이 방 안에서 유일하게 분주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들 뿐이었다. 삐, 삐, 삐. 이강민 회장의 희미한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심박 측정기의 건조한 기계음이 침묵을 날카롭게 핥히었고 산소 공급 장치는 규칙적으로 쉭쉭거리며 꺼져가는 생명에 억지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다. 첨단 의료기술의 총아들이 모인 이 방에서 그 기계 소리는 마치 신들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지난 일주일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다. 자기공명 영상, MRI와 양전자 단증 촬영은 이강민의 몸속을 샅샅이 훑었지만 어떠한 염증이나 종양의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다. 혈액 샘플은 국내 최고의 연구소로 보내져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 검사를 거쳤지만 결과는 언제나 음성이었다. 마치 그의 몸 자체가 스스로를 태우는 불가사의한 화로가 되어버린 듯했다. 40도를 웃도는 고열은 그 어떤 강력한 해열제로도 잡히지 않았고 젊고 건강했던 육체는 꺼져가는 촛농처럼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김 교수는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차트들을 노려보았다.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들은 마치 해독 불가능한 고대의 문자처럼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였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생명이 기적처럼 살아났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고의 찬사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거대한 벽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무력했다.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가 평생 쌓아올린 의학이라는 탑이 정체불명의 열병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 자존심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병실을 가득 채운 절망의 공기보다 더 비리고 역했다.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천지그룹의 부회장이자 이강민의 친삼촌인 이태섭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카를 걱정하는 비통함이 가득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최고급 원단의 이탈리아제 정장은 단 하나의 구김도 없었고 은은하게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는 소독약 냄새와 불길하게 뒤섞였다. 그는 초조한 걸음으로 김 교수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교수님, 아직도 원인을 모르시겠습니까? 벌써 1회째입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애끓는 걱정과 함께 미세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마치 최고의 대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죗값을 못하는 장인을 다그치는 듯한 위안수였다. 김 교수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태섭 부회장은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내쉬며 침대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조카,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던 젊은 사자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누워 있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베갯잇에 들러붙어 있었다. 한때는 야망과 총기로 빛나던 그 눈은 굳게 감긴 채 미동도 없었다. 이태섭은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침대에 누운 조카가 아니라 심박 측정기 모니터에 떠있는 불안정한 곡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곡선이 평평해지는 순간 천지그룹의 주인은 바뀌게 될 터였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집요했기에 병실 구석에서 쥐 죽은 듯 서 있던 한 간호사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압력솥처럼 팽팽하게 차올랐다. 희망은 증발하고 절망만이 짙은 수증기처럼 모두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의사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곧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굴욕적인 패배인가.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병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마치 먼지 한 톨이 공기 중에 떠오르는 것처럼 미미한 움직임이었다. 그곳에는 다른 의사들보다 한 뼘은 작고 달아빠진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인턴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가은. 그녀는 이 화려한 절망의 무대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다른 인턴들과 마찬가지로 교수의 지시를 받고 이 VVIP 병동에 배속되었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역할은 구석에 서서 묵묵히 차트를 기록하고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 또한 감히 입을 열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곳의 공기 같은 존재였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모두가 모니터의 숫자와 그래프에 매달려 있을 때 그녀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이강민 회장의 얼굴에, 그의 희미한 숨결에, 그리고 그를 덮고 있는 값비싼 실크 이불의 아주 작은 구석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안에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아주 작은 의문점이 마치 어두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작은 물방울처럼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낡은 수첩을 불안하게 꼭 쥐고 있었다. 그 수첩 안에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몰래 기록한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환자의 미세한 변화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피부의 색깔, 땀의 냄새, 잠꼬대의 유형 같은 것들. 다른 의사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시골에 작은 한약방을 하셨던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사람의 몸은 거대한 우주와 같아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숨어 있다고. 가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서 자신이 발견한 작은 균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먼지처럼 미미한 이곳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과연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까? 그때였다. 갑자기 심박 측정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삐! 모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강민 회장의 혈압이 위험수위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김 교수가 소리쳤다. 제세동기 준비해. 혈압 상승제 투여해. 당장! 병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침대로 몰려들었고 다급한 발소리와 의료기기들이 부딪히는 소음이 뒤엉켰다. 이태섭 부회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최가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귀천이 없는 법이라고. 그녀의 작은 어깨가 굳게 펴졌고 늘 주눅들어 있던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단단한 빛이 서렸다. 백의를 입은 신들이 마침내 무릎을 꿇은 그 절망의 순간, 가장 미약한 존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새하얀 가운들과 한눈에 봐도 값비싼 명품 정장들 사이에서 인턴 의사 최가은의 존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배경의 일부처럼 혹은 실수로 렌즈에 묻은 작은 먼지 한 톨처럼 그 공간에 희미하게 존재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가운은 여러 번의 세탁으로 목깃이 살짝 닳아 있었고 주머니 한쪽에는 희미한 볼펜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 병원의 다른 의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난과 고단함의 증표였다. 그녀는 강원도의 척박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남의 밭을 일구다 허리를 다쳐 일찍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장터에서 작은 나물 장사를 하며 그녀와 동생을 키웠다. 서울의 명문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지금 이 순간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노력의 결정체이자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자리는 언제나 병실의 가장 구석진 곳, 다른 이들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그림자 속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선배 의사들이 뱉어내는 전문 용어들을 빠짐없이 받아 적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차트를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녀 또한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얼마나 큰 결례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침묵은 이곳에서 그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복잡한 의료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있는 모니터 위를 미끄러지듯 훑었다. 뇌파, 심전도, 산소 포화도, 혈압, 모든 수치들이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다. 다른 의사들은 저 숫자들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해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은의 눈은 이내 그 차가운 기계의 빛을 떠나 뜨거운 열기에 붉게 달아오른 젊은 회장의 얼굴로 향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마치 한 폭의 난해한 그림을 해독하려는 듯이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의 굳게 닫힌 눈꺼풀에 미세한 떨림, 식은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의 결, 그리고 고통스럽게 벌어졌다 오므라드는 마른 입술. 기계는 기록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인간의 고통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 기묘한 번민이 일렁였다. 저 명석한 두뇌를 가진 교수들과 최첨단 장비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방 안에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기이한 확신이었다. 그 확신의 뿌리는 그녀의 유년 시절에 닿아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늘 쌉쌀한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다. 시골 장터 한 구석에서 작은 한약방을 했던 그녀의 할머니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지만 사람의 얼굴빛과 숨소리, 손목의 맹만으로도 병의 깊이를 짐작하는 신통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린 가은의 손을 잡고 뒷산에 오르며 수많은 풀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독을 푸는지, 그리고 가장 무서운 독초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나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다. 가은아, 의술은 사람의 몸을 읽는 것이지 책이나 기계를 읽는 게 아니란다.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자신의 손등을 쓸어내리던 감촉이, 그 나직하고 따뜻했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였다. 삐! 갑작스럽게 울리기 시작한 경고음이 그녀의 상념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이강민 회장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장이 멎을지도 모르는 위급 상황이 닥친 것이다. 김 교수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두가 침대 주변으로 몰려들어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하며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으려 애썼다. 그 혼란의 와중에도 가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지도, 그렇다고 절망에 빠져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이강민 회장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보았다. 모두가 놓치고 있던 아주 작은 단서를. 열기로 붉게 상기된 그의 뺨 위로 아주 희미하게 거미줄처럼 푸른 핏줄이 비쳐 보이는 것을. 그 모양이 마치 서리에 얼어붙은 나뭇잎의 인맥 같았다. 동시에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아주 옅은 향기가 있었다. 병실을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와 의사들의 땀 냄새에 섞여 거의 감지하기 힘든,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 그것은 비 오는 날 축축한 흙 속에서 막 캐낸 약초 뿌리에서 나는 듯한 서늘하고도 비릿한 향이었다.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약초 그림들, 그리고 절대 만져서도 냄새를 맡아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던 어떤 독초의 이미지가 그녀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푸른 핏줄, 꺼지지 않는 고열, 신경을 마비시키는 증상, 그리고 저 희미한 흙냄새.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현대의학의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수백 년간 민간에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끔찍한 중독의 증상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 하지만 어떻게, 누가 감히 이 말을 믿어줄 것인가?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대학을 겨우 졸업한 존재감 없는 인턴 나부랭이의 말을. 김 교수의 권위적인 얼굴과 다른 의사들의 냉담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미친 소리로 치부하며 당장 쫓아낼 것이 분명했다. 여기서 쫓겨나면 그녀의 인생은 끝이었다. 어머니의 기대도, 동생의 학비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움이 쇠사슬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다. 하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눈앞에 두고 침묵하는 것은 의사로서, 그리고 할머니의 손녀로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수첩 모서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 작은 고통이 오히려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래,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말해야 한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자존심이나 의무감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다. 최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림자 속에 있던 자신의 몸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는 소리처럼 병실의 혼란스러운 소음 속으로 스며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는 숫자들에 고정되어 있을 때 최가은은 아주 미세한 이질감을 감지했다. 그것은 시각이나 청각이 아닌 후각의 영역이었다. 응급 상황의 긴박함 속에서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옅은 냄새,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비릿한 공기 사이를 비집고 그녀의 코끝을 아주 희미하게 스치는 향기가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제세동기의 칭전을 알리는 기계음과 김 교수의 고함 소리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그 냄새의 근원을 쫓고 있었다. 향기는 젊은 회장 이강민이 덮고 있는 값비싼 실크 이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떤 의약품의 냄새도 아니었다. 마치 비가 내린 다음 날 축축한 흙을 파헤쳤을 때 맡을 수 있는 서늘하고 쌉쌀한 뿌리식물의 냄새. 아주 희귀하고 깊은 산속 그늘진 것에서만 자라는 어떤 약초의 향기. 그녀의 할머니가 평생을 다뤄온 수백 가지 약재들 속에서 유독 그녀에게 몇 번이고 만져서도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뿌리의 냄새와 닮아 있었다.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약방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그녀의 귓가에 울리던 나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가은아, 이 세상 모든 풀에는 독이 있단다. 약이 되는 풀도 양이 과하면 독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독초도 잘 쓰면 약이 되는 법이지. 하지만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이 혈사초 뿌리처럼 말이다.
이놈은 그 향만으로도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아주 작은 양이라도 살갗에 닿으면 열을 일으켜 서서히 말려 죽이는 아주 무서운 놈이란다. 혈사초, 피처럼 붉은 뱀이라는 뜻의 그 끔찍한 이름. 가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꺼지지 않는 고열,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신경계의 이상 반응, 그리고 환자의 뺨에 희미하게 비치던 푸른 거미줄 모양의 핏줄. 모든 것이 할머니가 설명했던 혈사초 중독의 증상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미친 생각이었다. 이곳은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의 최첨단 병원이었다. 민간 설화에 말 나올 법한 독초 중독이라니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완벽했다. 그 독은 혈액 검사나 영상 장비로는 절대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교묘하게 서서히 사람의 진을 빼놓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 실크 이불에 혹은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어딘가에 혈사초의 독성이 묻어 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낡은 수첩을 가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김진혁 교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가은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혼란스러운 소리 속에 묻혀버릴 뻔했다. 교수님. 김 교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환자의 흉부와 제세 동기에 쏠려 있었다. 가은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잠시만요. 그제야 김 교수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 위급한 상황에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하는가 하는 노골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가은의 얼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늘 구석에 먼지처럼 서 있던 인턴이었다. 뭐야? 그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가은은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민 회장을 한 번, 그리고 김 교수를 한 번 번갈아 보며 평생의 용기를 끌어모아 말했다. 교수님, 혹시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식물독에 의한 중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병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다. 김 교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몇 초간 가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선 경멸로 물들었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술이 비웃음으로 뒤틀렸다. 인턴 선생.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긴 민담이나 지어내는 자리가 아니야. 자네 자리로 돌아가.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은의 심장에 박혔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동정, 비웃음,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들. 그 시선들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찔렀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미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환자에게로 돌아가 소리치고 있었다. 전화 몰려 다시 시작한다. 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투명 인강처럼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처럼 그녀는 다시 병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자신의 자리로 천천히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꺼지지 않는 불꽃이 신실을 외면당한 자의 차가운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구석으로 내몰린 최가은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김 교수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고 동료들의 비웃는 시선은 여전히 등 뒤에 따갑게 박혀있는 듯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려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참담함과 무력감이 끈적한 거미줄처럼 그녀의 온몸을 올감했다. 그래, 여기까지였다.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인턴 나부랭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을 그녀는 오늘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병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심박 측정기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삐. 그것은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었다. 삶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을 알리는 섬뜩하고 절망적인 단말마의 절규였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모니터로 향했다. 녹색의 심전도 파형은 격렬한 발작처럼 요동치다 이내 힘을 잃고 평평한 직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강민 회장의 혈압 수치는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떴다.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침대가 부서져라 덜컹거렸고 굳게 감겨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흰자 위를 드러냈다.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섞인 거품이 흘러나왔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며 병실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쇼크다. 심정지라 오고 있어. 김 교수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가은을 향해 쏘아붙이던 그 오만한 권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함이 거품처럼 꺼지고 한 명의 의사로서 마주한 죽음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제세동기 최대 출력으로 충전해. 에피네프린 1mg 정맥 투여 당장.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침대 위로 달려들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기구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 다급한 발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 소리가 뒤엉켜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았다. 이태섭 부회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치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던 최가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은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듯 그녀 안에 마지막 용기를 활활 타오르게 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대로라면 그는 죽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들 앞에서 원인도 모른 채 그저 알 수 없는 고열이라는 이름으로 한 생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단지 의사들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자신이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인턴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직장이나 미래가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였고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에 관한 문제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의 뇌기를 강하게 후려쳤다. 사람 목숨 앞에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없는 법이다. 최가은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서 천천히 등을 뗐다. 그리고는 혼돈의 중심을 향해, 전쟁터의 한복판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작고 미약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김 교수의 앞을 지나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이태섭 부회장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마침내 침대와 의료진 사이에 작지만 단단한 벽처럼 버티고 섰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필사적으로 움직이던 의료진의 동작이 순간 멈칫했다. 김 교수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찢어 죽일 듯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비키지 못해! 하지만 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 교수의 분노 어린 눈빛을,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이들의 경악과 의심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한마디는 아수라 같던 병실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교수님, 원인을 찾으려면 지금 당장 회장님 바지를 내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정적.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제세동기가 충전을 마쳤음을 알리는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귀를 의심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황당함, 불쾌감, 그리고 저 미친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표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소음과 움직임, 심지어는 숨소리마저 최가은이 내뱉은 한마디의 말 속에 빨려 들어가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듯했다. 삐 꺼져가는 생명을 알리는 심박 측정기의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그 비현실적인 정적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태서 부회장이었다. 그는 방금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처럼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가은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이나 분노 이전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인간을 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마치 길가에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다. 천지그룹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조카의 생사가 오가는 이 신성한 공간에 어디서 저런 미천하고 무례한 것이 끼어들어 흙탕물을 튀기는가. 그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김진혁 교수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핏물이 몰리며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마치 잘 벼러진 자존심에 누군가 오물을 끼얹은 듯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서 비롯된 분노였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저 까마득한 인턴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과 천지그룹의 부회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의 바지를 내리라는 망발을 짓거렸다. 이것은 의술에 대한 모독이자 자신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다. 김 교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억눌렀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게냐? 그의 목소리는 고함에 가까웠다. 병실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의 격렬한 외침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미친 소리를 짓거려. 당장 이 방에서 꺼지지 못해. 그는 당장이라도 경비원들을 불러 저 정신 나간 인턴을 끌어내고 싶었다. 그의 손이 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이강민 회장의 손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다. 경련으로 떨리기만 하던 그의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바로 옆에서 고함치고 있던 김 교수의 하얀 가운 소매를 힘겹게 붙잡았다. 그것은 너무나 미약한 움직임이라 하마터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뻔했다. 하지만 그 소나귀의 힘은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절박하고 단단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손목에 와닿는 차가운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병실의 모든 시선 또한 그 작은 움직임에 자석처럼 이끌렸다. 이강민의 눈은 여전히 굳게 감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씩 천근의 무게를 들어올리듯 힘겹게 열렸다. 가쁜 숨소리 사이로 갈라지고 거의 뭉개져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 김 교수는 당황하여 환자의 얼굴에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이강민은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입술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쥐어짜는 명령이었다. 선생, 말대로 해.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손은 힘없이 툭 떨어졌다.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든 것이다. 병실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다.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찼던 공기는 이제 당혹감과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김 교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남은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환자가, 그것도 죽어가던 환자가 저 미친 인턴의 편을 들었다. 그것도 자신의 면전에서. 이것은 그의 의학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굴욕적이고 황당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이강민은 천지그룹의 회장이었고 이것은 그가 비용을 지불하는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은 곧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 혹은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다. 만약 이대로 한자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주지 않은 냉혈한 의사로 낙인 찍힐 터였다. 특히 저 교활한 늙은 너구리 같은 이태서 부회장 앞에서 김 교수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최가은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러나 더욱 단호해진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결국 김 교수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베테랑 간호사를 향해 턱짓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느라 쇳소리처럼 쉬어 있었다. 환자, 하위를 조금 내려. 명령을 받은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주저하며 김 교수와 최가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짓이었다. 김 교수가 다시 한번 눈을 부라리며 재촉했다. 안 들리나? 결국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강민 회장을 덮고 있던 실크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병실 안에 모두가 저마다 다른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끝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저곳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저 보잘것없는 인턴의 미친 망상 외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베테랑 간호사의 떨리는 손이 마침내 환자복 바지의 허리춤을 잡았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마치 물리적인 무게처럼 자신의 손등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허벅지 윗부분이 드러날 정도로만 바지를 끌어내렸다. 정적이 흘렀다. 처음에는 그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며칠간 계속된 고열로 인해 붉게 달아오른 매끄럽고 평범한 남자의 살결뿐이었다. 아무런 상처도 발진도 이상한 점도 없었다. 그 순간 김진혁 교수의 얼굴이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일그러졌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욕감이 마침내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는 이 어처구니 없는 소동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저 건방진 인턴의 의사 인생을 오늘부로 끝내버릴 폭언을 쏟아내기 위해 입을 열었다. 김 교수의 입이 열리기 바로 그 찰나였다. 적입니다. 최가은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회장의 허벅지 안쪽,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유독 희고 연약한 부분이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모두의 시선이 바늘끝처럼 날카로워져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작은 지점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상체를 숙여 그곳을 들여다보았다. 그제야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희미한 흔적. 그곳에는 자줏빛을 띤 푸른색의 반점이 마치 거미줄처럼 아주 미세하게 피부 아래로 번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종이에 푸른 잉크 한 방울이 번진 자국 같기도 했고, 혹은 얇은 피부 아래 실핏줄이 섬세하게 얽힌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보이지 않는 신기루와도 같았다. 지금껏 그 어떤 첨단 의료 장비도 그 어떤 명의의 눈도 발견하지 못했던 악마가 남기고 간 은밀한 서명이었다. 김 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가 허리를 깊게 숙이고 그 반점을 들여다보았다.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었지만 그의 오랜 경험으로도 저것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멍이 아니라는 것쯤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의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 불길한 형태의 발진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최가은을 향하던 경멸과 의심의 시선은 이제 경악과 혼란으로, 그리고 아주 약간의 경외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모두가 그 정체불명의 흔적에 넋을 잃고 있을 때 최가은의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깨고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한 의사처럼 차분하고도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혈사초뿌리 독의 증표입니다. 혈사초.
그 생소하고도 섬뜩한 이름에 몇몇 의사들이 나직한 탄성을 내뱉었다. 가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 교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험준한 산맥의 깊은 음지에서만 자생하는 맹독성 식물이죠. 이 독은 곧바로 내장을 공격하거나 혈액 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마치 의학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논리정연했다. 아주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피부로 흡수되어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악성 고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회장님의 몸을 태우고 있는 열은 바이러스나 염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독이 신경계를 파괴하면서 일으키는 마지막 발악인 셈입니다. 최가은의 설명이 끝나자 병실안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충격과 불신을 넘어선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발밑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한 자들의 망연자실함이었다. 혈사초. 그 낯선 이름은 그들이 공부했던 수십 권의 두꺼운 원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인턴 앞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김진혁 교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이강민 회장의 허벅지에 남은 푸른 거미줄 모양의 흔적과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인턴 의사를 번갈아 오갔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지난 7일 밤낮을 자신을 괴롭히던 거대한 수수께끼가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존재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풀려버렸다. 그 사실이 주는 안도감보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굴욕감과 패배감이 그의 속을 더욱 쓰리게 했다. 다른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은을 경멸이나 비웃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한 자의 경외심과 자신들의 무력함에 대한 자괴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오직 최가은만이 침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실 구석 자신의 자리에 놓아두었던 낡은 에코백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색이 바래고 손때가 묻은 천가방이었다. 서울의 화려함 속에서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던 그 가방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도 든든해 보였다. 그녀는 가방 안을 뒤져 조심스럽게 한지로 곱게 싼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꾸러미를 펼치자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병실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 안에는 잘 말린 여러 종류의 나뭇잎과 뿌리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다시 침대 옆으로 돌아와 김 교수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해독약재입니다. 뜨거운 물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요청이 아닌 당연한 요구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 순간 김 교수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반발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잠깐, 인턴 선생,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환자에게 쓸 수는 없네.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위압적이지 못했다. 스스로도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 변명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의 검증된 의학은 이미 완벽한 패배를 선언하지 않았던가. 가은은 그의 반박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을 담은 눈빛으로 김 교수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것은 이태섭 부회장이었다. 그는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 가은을 향하던 경멸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카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김 교수의 팔을 붙잡으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김 교수님, 제발 저 선생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강민이 죽는 꼴을 보게 생겼습니다. 이태서 부회장의 간절한 눈빛과 눈앞에 펼쳐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김 교수는 마침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옆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힘없이 말했다. 뜨거운 물 가져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최가은은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의식처럼 능숙하게 약재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금세 짙은 갈색의 팡약이 우러나며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건강한 향기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냄새에 익숙해져 있던 모두에게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생명의 향기였다. 가은은 숟가락으로 탕약을 조심스럽게 떠서 후후 불어 식혔다. 그리고는 의식이 없는 이강민 회장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굳게 닫힌 그의 입술 사이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흘려넣기 시작했다. 탕약이 그의 마른 목을 타고 넘어가는 작은 소리가 심박 측정기의 기계음보다 더 크게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작은 손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백의를 입은 신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치 짙은 탕약처럼 병실 안에 고여 천천히 응고되는 듯했다. 최가은이 이강민 회장의 입에 마지막 한 숟가락의 약을 흘려 넣은 지 3시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강민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심박 측정기는 여전히 위태로운 경고음을 불규칙적으로 토해냈다. 병실 안의 공기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 숨막히는 장력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의료진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섣불리 움직이거나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모니터의 숫자와 환자의 얼굴, 그리고 병실 구석의 작은 의자에 쥐 죽은 듯 앉아있는 최가은의 뒷모습 사이를 불안하게 오갈 뿐이었다. 한때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었던 저 작은 인턴은 이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이자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의 침착함과 고요함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위압감은 백전노장인 김진혁 교수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역처럼 느껴졌다. 김 교수는 땀으로 축축한 자신의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정말 만약에 저 인턴의 말이 맞고 저 정체불명의 약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것은 기적임과 동시에 자신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업적과 명성이 저 시골 출신 인턴의 이름도 모를 할머니가 전해준 민간요법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악몽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사였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환자가 살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모순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이태서 부회장은 초조하게 병실 안을 오갔다. 그의 값비싼 구두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내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병실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얼굴에는 조카를 걱정하는 비통함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의 떨림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완벽했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목격한 자의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련이었다. 그의 시선은 간절하게 환자를 향하는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최가은의 뒷모습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닿았다. 대체 저 계집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대체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아낸 것인가? 4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환자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던 베테랑 간호사였다. 그녀는 저조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땀이 나요. 그녀의 말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침대로 향했다. 이강민의 이마와 콧등에 그리고 목덜미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까지 그를 괴롭히던 열에 들떠 흘러나오던 끈적한 식은땀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땅이 물을 머금듯 몸속 깊은 곳의 열기를 밀어내며 솟아나는 시원하고 맑은 땀이었다. 그와 동시에 모두의 심장을 졸이게 하던 심박 측정기의 그래프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불안정하게 요동치던 파형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모니터에 표시된 체온 역시 40.2도에서 40.1도로 아주 더디게 그러나 분명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 한 젊은 레지던트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 말을 신호탄으로 얼어붙어 있던 병실 안의 공기가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일제히 환자에게 달려들어 상태를 확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이로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김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이강민의 맥을 짚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하고 빠르게 뛰던 맥박이 이제는 제법 힘있고 규칙적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최가은이 앉아있는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기적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로부터 2시간이 더 흘렀다. 기적은 더 이상 희미한 조짐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 되어 있었다. 이강민의 체온은 마침내 38도 아래로 떨어졌고 혈압과 심박수도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죽음의 그림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병실에는 새벽의 여명처럼 고요하고 경이로운 희망의 빛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이태섭 부회장은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지만 그것이 안도의 흐느낌인지 아니면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는 몸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7일 만에 이강민 회장이 눈을 떴다. 그의 눈꺼풀은 천근의 무게라도 달린 듯 무겁게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병실의 하얀 천장이 아득하게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목은 사막처럼 말라 있었다. 강민아, 정신이 드느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눈물범벅이 된 삼촌 이태섭 부회장의 얼굴이 보였다. 그 뒤로는 낯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강민의 눈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혼미한 상태에서도 그의 뇌리에는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자신이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던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던 자신의 마지막 몸짓. 그는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병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창가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에 멎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쁨의 소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고요한 섬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이강민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 같았다. 저 사람.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끝을 따라 최가은에게로 향했다. 저 인턴 선생을 이리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첫 번째 요구였다. 그 요구는 가족의 안부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살려낸 이름 모를 인턴을 향한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김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태섭 부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김 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막 깨어난 환자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가은에게 다가가 딱딱하게 말했다. 최가은 인턴 회장님께서 찾으시네. 그제야 가은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자만심도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맑고 고요한 눈으로 자신을 부른 생존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강민은 다른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려는 듯 희미하게 손짓했다. 의료진과 이태섭 부회장은 마지못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그들의 귀는 온통 두 사람의 대화에 쏠려 있었다. 이강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가 자신의 구원자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최가은은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의 이불에서 나는 아주 옅은 흙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이강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다음 말은 병실 안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이강민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이강민은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의 이불에서 나는 아주 옅은 흙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이강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다음 말은 병실 안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이강민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이 혈사초의 독은 그 자체만으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특정 약재와 함께 끓여낸 차를 꾸준히 마시면 몸 안에서 그 약재가 독의 성질을 감추고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차라는 단어가 이강민의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매일 아침 자신의 집무실로 따뜻한 찻잔을 들고 찾아오던 삼촌의 모습. 강민아, 요즘 네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몸에 좋은 약차를 좀 다려왔다. 피로 해소에 그만이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살짝 쌉쌀하면서도 뒷맛이 달았던 그 차. 그는 단 한 번도 그 차의 성분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자신에게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삼촌의 정성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는가.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은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차갑고 열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독한 한기였다. 배신감.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혈육의 손에 의해 지난 몇 달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삼촌이 매일 아침 건네주던 그 따뜻한 찻잔이 사실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이었다는 사실. 갑자기 이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희미하게 돌아왔던 혈색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창백한 잿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안도감으로 풀려있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다. 그의 호흡이 다시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간호사가 놀라 소리쳤다. 의료진이 다시 침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모두가 병세가 다시 악화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공황에 빠졌다. 하지만 최가은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믿음이라는 가장 단단한 뼈대가 부서져 내리는 영혼의 비명이라는 것을. 그녀는 말없이 뒤로 물러나 얼음 같은 분노로 자신을 무장하기 시작하는 젊은 생존자의 얼굴을 그저 고요히 지켜볼 뿐이었다. 의학적 위기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배신이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던 세상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깨달음은 7일간의 고열보다 더 혹독하게 이강민의 영혼을 불태웠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진실은 그의 내면에 있던 모든 온기를 순식간에 증발시키고 그 자리에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가운 증오와 분노를 채워 넣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그날 밤 이강민은 자신의 병실에서 최가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내보냈다. 심지어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비서실장과 삼촌인 이태섭 부회장마저도 그는 갓 깨어난 환자의 쇠약함을 가장한 단호한 목소리로 물리쳤다. 모두 나가주십시오. 조용히 좀 쉬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이태섭은 마지못해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강민의 얼굴에서 쇠약함의 기색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천지그룹의 젊은 회장과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의 인턴.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이제 그들은 누구보다 굳건한 신뢰로 묶인 동지가 되어 있었다. 이강민은 최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 그녀는 고요하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역설적으로 이강민에게는 가장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최 선생,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방법입니다. 덫을 놓아야 합니다. 가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범인은 반드시 자신의 범죄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을 때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이강민의 얼어붙은 머릿속에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래, 덫이다. 저 교활한 늙은 뱀을 자신의 굴에서 끌어내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하고도 잔인한 덫.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가은은 혈사초 독의 특성과 해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조언을 했고 이강민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삼촌 이태섭의 심리를 꿰뚫는 치밀한 각본을 짰다. 그들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은 김 비서실장뿐이었다. 김 비서실장은 밤늦게 병실로 불려와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는 피를 토할 듯한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젊은 주군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맹세했다. 다음 날 오후 그들이 짜놓은 완벽한 연극의 막이 올랐다. VVIP 병동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듯 보였던 이강민 회장의 상태가 갑자기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심박 측정기는 다시 한번 위태로운 경고음은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공황 상태에 빠져 병실로 달려들어갔다. 김진혁 교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그가 이 연극의 공모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병실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이강민 회장의 서슬퍼런 강요에 못 이겨 이 위험한 도박에 동참한 것이었다. 김 비서실장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이태섭 부회장의 집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셨습니다.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 마지막으로 부회장님을 찾으십니다. 유언이라도 남기시려는 모양입니다. 수화기 넘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충격의 침묵이 아니라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가운 만족의 침묵이었다. 이내 이태섭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가득 찬 듯 떨리며 흘러나왔다. 알았네, 김비서. 내가 지금 바로 가지. 30분 후 병실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태섭 부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마치 사랑하는 조카의 임종을 앞둔 충격에 휩싸인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의 한쪽 손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은색의 고급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그가 매일 아침 기력 회복을 위한다며 가져오던 바로 그 약차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 사살을 하려는 자의 잔인함과 치밀함이 그 보온병에서 섬뜩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절규했다. 강민아, 이럴 수가 있나? 강민아! 그는 침대로 달려와 쓰러진 조카의 손을 붙잡았다. 이강민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고 그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희미했다. 이태섭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주변의 의사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조카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었고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강민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없는 천지는 이 작은 아버지가 잘 지켜내마. 이제 편히 자거라. 편히. 그는 자신의 연기에 스스로 도취된 듯 비통한 표정으로 이강민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마침내 천지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열어 마지막 한 방울의 독을 조카의 입에 흘려 넣으려고 몸을 숙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죽은 듯이 누워있던 이강민이 마치 용수처럼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힘이 넘쳐서 이태섭은 비명을 지를 뻔하며 뒷걸음질 쳤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이강민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병자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지 않았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삼촌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7일간의 고열보다 더 뜨거운 분노를 품고 있었지만 그 표면은 시베리아의 빙하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다. 이강민은 얼어붙은 삼촌과 그의 손에 들린 보온병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까딱였다. 그리고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듯한 나직하고도 섬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작은 아버지, 오늘따라 차 맛이 유독 진한 것 같습니다. 이강민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이태섭 부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증발했다. 슬픔, 걱정, 비통함으로 완벽하게 위장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맨얼굴, 탐욕과 경악으로 뒤틀린 짐승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의 뇌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죽었어야 할 조카. 자신의 손으로 지난 몇 달간 서서히 말려 죽여온 이제 막 마지막 숨을 거두어야 할 어린 사자가 멀쩡히 살아 일어나 자신을 심판자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소중하게 들고 있던 은색 보온병이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보온병 안에서 흘러나온 짙은 갈색의 액체는 뱀처럼 바닥을 기며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가 매일 아침 조카에게 건네던 정성의 실체가 비로소 모두의 눈앞에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태섭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변명도 절규도 그 무엇도 이 완벽한 덫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그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강민을 가리킬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마치 거대한 힘에 의해 부서지기라도 한 듯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경찰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천지그룹 법무팀의 변호사들이 쏜살같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장은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이태섭 부회장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다리에 박혀있던 마지막 오만함마저 산산이 부서지며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는 넋이 나간 눈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차가운 얼굴들을 올려다보았다. 한 수사관이 그의 앞에 다가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죄목을 읊었다. 이태섭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들고 온 두꺼운 서류철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이태섭이 회사의 공금을 빼돌린 증거와 혈사초를 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로 접촉한 내역, 그리고 그가 이강민 회장에게 약차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그의 모든 죄악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오직 완벽하다고 믿는 오만한 범죄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태섭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발버둥 쳤다.
아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강민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강민아, 오해다. 이 작은 아버지를 믿어다오. 하지만 그의 애절한 외침은 차갑게 식어버린 조카의 눈빛 앞에서 그 어떤 울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수사관들의 손에 양팔이 붙들린 채 그는 초라하고 비참하게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때 천지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의 시대는 그가 직접 그린 독차의 마지막 한 방울과 함께 그렇게 막을 내렸다. 경영계에 군림하던 거대한 탐욕의 탑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의 가장 깊숙한 곳, 중후한 나무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병원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것이다.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황금의 손이라 불리던 내과과장 김진혁 교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죄인 김진혁일 뿐이었다. 권위의 갑옷과도 같았던 그의 새하얀 가운은 이제 그를 옥죄는 죄수복처럼 보였고, 한때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그의 손은 이제 갈 곳을 잃은 채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진실의 증거들이 차갑게 놓여 있었다. 최가은 인턴이 제출한 상세한 경위서, 환자의 허벅지에서 발견된 혈사초독의 흔적을 찍은 사진,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여긴 민담이나 지어내는 자리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모욕을 주던 순간이 녹음된 파일까지, 그의 편견과 오만이 환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을 그 무엇도 변명할 수 없었다. 징계위원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다. 김진혁 교수, 위원회는 당신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저버리고 개인적인 편견과 오만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김진혁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이에 본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의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영구 박탈. 그 단어가 그의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김진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 지식, 권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의료계에 군림하던 거대한 자존심의 탑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한 명은 탐욕 때문에, 다른 한 명은 오만함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 믿었던 두 개의 견고한 탑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진실의 힘 앞에서 동시에 그리고 완전히 붕괴되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VVIP 병동을 휘감던 죽음의 냄새는 깨끗하게 소독되었고, 그 자리에는 완벽하게 세탁된 리넨 시트의 뽀송한 향기와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의 따스함이 대신 채워졌다. 천지그룹과 서울대학병원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 가십처럼 소비되다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궤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최가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인턴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이었다. 그녀는 인턴들이 함께 사용하는 비좁은 탈의실 구석, 자신의 낡은 사물함 앞에 서서 묵묵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물함 안에는 지난 몇 달간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달아빠진 의학서적 몇 권과 할머니가 싸주신 약초 주머니, 그리고 색바랜 가족 사진이 전부였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기적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녀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한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인턴일 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 신화처럼 떠돌았다. 수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선뜻 다가와 말을 걸지는 못했다.
그녀가 이루어낸 기적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먼지. 가은은 마지막 남은 책을 낡은 에코백에 집어넣으며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짐을 들고 다시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야 했다. 어머니와 동생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겠지만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이었다. 그녀가 사물함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최가은 선생.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가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환자복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이강민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도 경호원도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 혼자였다. 일주일 만에 마주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병자의 창백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그에게서 느껴지던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젊은 재벌 총수의 오만함과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고뇌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성숙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고마움이나 미안함 같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존중과 경의가 담겨 있었다. 가은은 당황하여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거액의 수표나 값비싼 선물을 건넬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장면처럼. 그것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는 마주칠 일 없는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 그녀는 씁쓸함을 애써 감추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강민은 수표나 선물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심지어는 가은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가은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그것은 천지그룹의 회장이 이제 막 인턴을 끝낸 사회초년생에게 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사였다. 정장의 옷깃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만이 좁은 탈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가은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커졌다. 그의 깊은 숙인 머리에서 그녀는 그 어떤 값비싼 보상보다 더 귀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받아왔던 모든 무시와 경멸, 보이지 않는 차별과 서름이 그 단 한 번의 깊은 인사 속에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욱 진지해진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최가은 선생, 천지그룹에서 곧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할머니들의 부엌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사냐에 숨겨진 지혜, 즉 전통의학과 최첨단 현대의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다음 말은 가은의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제안이었다. 저는 그 연구소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최 선생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강민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제안이 아닌 간절한 부탁이 되어 있었다. 남아주십시오. 천지그룹의 직원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선생이 가진 것을 합쳐서 우리처럼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구하기 위한 동반자 말입니다. 동반자. 그 한마디가 가은의 심장에 깊고 따뜻하게 박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늘 세상의 변두리에서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강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작고 초라한 인턴 최가은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진실을 밝혀냈으며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주는 존경받는 의사 최가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 최가은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그 어떤 꽃보다도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지어보는 진정으로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 자신의 삶을 구원한 것이었다.